제조하는 기술은 훨씬 빠르고요. 이제 일반 옷감을 가지고 구하기 어려운 기술들을, 어려운 그런 이제 형상들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적용이 좀 가능한 거예요. 예. 저는 건축 쪽에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건축 지금 저아이들 그래픽처럼 비정형 건축이 되게 인기가 많아서 저 연구실에서도 3D 프린터 사다가 이제 모델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실은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즘 연구 주제를 찾다가 이제 다시 3D 프린팅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왜 건축 부재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찾다 보니까 중국에서 건물을 3D 프린팅을 지었다는 게 있고요. 아까 이미지에서 보니까 건축 부재로서 쓰는 것도 보여지는데 제가 궁금한 강도나 아니면 그 사이즈가 어디까지 프린팅이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장애인 같은 경우에 실내에 뭐 핸드레일을 단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를 사실 제작하거나 맞춤하기가 되게 힘들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공간에 이렇게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바로 출력을 해서 프린팅을 하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2m 이상 되는 거니까 저 건축이기 때문에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제 가능한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그 가격이랑 이런 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요. 과연 프린팅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일단 가지고 계신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는 혹시 알고? 100만 원 미만짜리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3D 프린터 장비는 굉장히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 아마 시중에 나와 있고 제일 큰 게 한 2m 정도 급을 갖다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큰 장비에서 보여준 예제가 아마 그 미이라가 파라오인가요? 그거 좀 눕혀 있는 거를 막 하고 막 그랬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특수한 거를 제외하고 지금 일단 판매되는 걸로 따지면은 아마 1m 이상의 거는 어렵다고 일단 현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걸 나눠서 이제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한 칸 찍는 거하고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조립 구조를 써야죠. 조립 구조를 써야 되는 거고.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고 재료 측면에서 말씀을 지금 하시면은 이게 지금 재료가 뭐 플라스틱도 있고 메탈 되는 금속 되는 것도 있고요. 세라믹이 되는 것도 있어요. 세라믹이요. 그 다음에 저 폼 재료 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뭐 폼 재료 가지고 하는 게 싸고요. 모두 그렇게 다양한데 또 어떤 건축재를 주로 염두에 두시는지? 저희가 지금 건물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건축도 지금 표준화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 예를 들어서 장애인 쪽 내부에 이렇게 갑자기 장애인, 소유장애인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다 핸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띄우기 위해서 제품 찾다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터넷 사이트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파는지에 대한 데이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건축가나 디자이너 머릿속에만 있지 그걸 프린팅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모델링 저희가 가능하니까 그걸 모델링을 찍고 싶다 이거거든요. 이걸 이제 벽에 부착하면 장애인들이 그 잡고 이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힘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한번 이제 그런 비슷한 용도로 활용을 해본 게 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쓰던 선풍기가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그 와이프가 그거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긴 아까운데 하고 제가 학교로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이제 제 대학원생한테 딱 주고선 야 이거 부러진 부품 갖다가 뜯어가지고 그거 역설계 그대로 해서 3D 프린터로 한번 뽑아봐. 그리고 그 선풍기 네가 가져. 그러고서 이제 대신에 나한테는 그 결과만 과정만 쭉 해서 보내줘라. 이제 결과를 수업 사례로 쓰려고요. 했는데 그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두께 2mm짜리가 예를 들어서 부러졌다라고 하면 그걸 대체하려면은 뭐 한 3mm 이상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계공학적으로 강도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만일에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기성품이 있어서 이걸 살려고 이걸 쓰려고 하는데 그 기성품이 과연 어떤 이게 플라스틱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은 그 정도 사이즈면 이게 금속이 돼야 되는 건지 뭐 플라스틱으로 하려면 이게 두께가 몇 미리 정도가 돼야 이게 그걸 버틸 수 있는 건지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그 구조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해서 이제 해야 3D 프린터를 해가지고 제작이 가능하실 거고 그런 정도는 충분히 어쨌든 활용을 가능해 맞춤형으로 그 3D 프린터 제조 기술이 최근에 있어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고 하시는데 그게 좀 뒤늦게 출발했죠 우리나라. 그런데 3D 프린터 기술은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은 다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기술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만은 그 하나의 제품 안에 아주 뭐 수백 수천 가지의 특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우리가 갖다 쓰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허의 경우는 그 나라별로 보호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뭐 메이커봇이나 뭐 3D 시스템즈나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갖다 써서는 안 되고 그 기술보다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이나 대체되는 기술들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특허청이나 미국, EU, 일본 이런 데다가 지금 등록을 하기 위해 출원을 했거나 등록이 된 것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특허적인 방식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교수님 그 특허라고 하는 것이 원천 특허가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실용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쌓이고 있는데 네. 걱정되는 것은 이제 한국의 지금 많은 제작자들이 그런 특허 사항을 잘 모르고 네. 한국에서 막 개발을 시작해서 사업도 하고 하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외국에 소송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입을 텐데 그거에 대한 국가에서 또 혹은 업계에서 어떤 예를 들면 뭐 보안 조치랄까 또 그런 거에 대한 그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하는 시스템들이 구성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뭐 3D 프린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지금 법률 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아마 거기에서 또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진흥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흥하는 과정에서 남의 나라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특허를 이용한다면 그건 당연히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고 허락받지 않고 한다면 그건 침해가 되죠. 우리나라 이용자를 위해서 외국 특허를 함부로 써도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그보다 뛰어난 기술을 만들면 그 추가된 기술에 대해서 우리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허적 뭐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부품, 선풍기 뭐 이런 것들을 고장난 부품들을 쉽게 집에서 공장처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시 이 스마트폰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 쉽게 만들 겁니다. 네, 쉽게 만드는데 지금 이 갤럭시 폰이 애플하고 아이폰하고 싸우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재판 중인데 이 싸움은 삼성이 애플보다 기술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미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된 그 건수로 보면 1위가 IBM이고 2위가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한테 소송을 제기할 때 애플은 미국 특허청 기준으로 50위 안에도 못 들어온 회사예요. 그러니까 IT 테크놀로지에 있어서는 삼성이 훨씬 뛰어난 회사입니다. 삼성이 그래서 잡스가 살았을 때 소송 걸어왔지만 그냥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특허 기술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은 아이폰은 먹통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각종 통신 기술이 다 삼성이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이 오판한 거는 애플이 보호를 구한 것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 모서리 땅 둥근 거 있죠. 이게 여러분 슬라이드 폰이나 폴더 폰 때하고 다르잖아요, 이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폰 때부터 비로소 직사각형의 넓적한 폰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터치하면서 민다든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각종 그 아이콘들 있잖아요. 전화, 연락처, 뭐 이런 것들 그 모양들이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애플 걸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기술, 애플의 보호받고자 하는 것은 다 저작권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도의 것이 아니고 안 써도 되는데 삼성이 따라간 거. 그거는 금지 청구의 대상이 되는데 삼성이 갖고 있는 하이테크는 금지 청구를 안 받아주고 돈으로 받아가라는 소송 판결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를테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에서 누구도 가야만 하는 서울서부터 수원까지 길을 삼성이 딱 길목을 잡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못 간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길을 못 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 세계 법원이 못 가게 하지 말고 통행료를 받아라 이런 판결을 내린가 하면 애플에 대해서는 굳이 이 모서리 둥근 거랄지 이 버튼 하나 있는 거랄지 그 위치랄지 이런 거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저작권으로 삼성을 꼼짝달싹 못하게 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작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작물이 안 됩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3D로 만들어서 프린팅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모양 같은 것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들을 스캐너로 3D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시켜 버리게 되면 그는 이 저작권자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조형 예술 하시는 분들이 3D 기술을 이용해서 조형 예술 하시게 되면 그 파일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예컨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저작권 보호기간 지났지만 예컨대 그런 보호기간이 살아있다고 할 때 누군가 가서 그걸 스캔해가지고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는 조형 예술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형 예술가들에게 3D 기술이 표현을 굉장히 쉽게 하는 자유를 줬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저작물이 유포가 돼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양날을 가진 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죠. 네, 교수님 잘 알아듣는데 질문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점들이 새롭게 3D 프린팅 저작권이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그 정부나 이런 산업계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디자이너들에게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제도를 갖춰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예견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의 저작권법이나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또는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뭐 교육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나서서 진흥해 줄 수 있겠죠. 그런 기술 개발을 진흥해 줄 수 있겠지만 그 밖에 어떤 사인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일지는 저도 선생님 의견을 좀 지혜를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더 남아? 저는 작가이고요. 2층에 그 비너스 작업이 물려있는 작품을 한 작가인데요. 그 조형예술가로서 그 자기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뭐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게 유출이 됐거나 뭐 이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D 기술을 이용해서 조형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 그 파일은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아까 뭐 일부러 그런 공유 사이트에 올리시지는 않겠지만 근데 해킹을 당해서 그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그 선생님의 뭐 근데 잘은 모르지만 조형을 하려면 석고를 뜬다든지 주형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가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문 저작물 같으면 파일이 나가버리면 인쇄 활판이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3차원의 설계도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 거기에 재질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재질을 아주 독특한 걸 쓰시지 않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재질이라고 하면 그 공유 사이트나 돌아다니는 3D 파일에다가 프린트에 넣고 그 재질만 넣으면 똑같은 제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오늘 같은 세미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조형 예술가들이 사실 예술가들은 법을 잘 모르고 법을 아는 것을 되게 또 이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구속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권리를 찾아주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3D라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예술을 한다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 파일을 만약에 외부에다가도 올리고 한다면 그건 자기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파일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 그 유통된 거를 알게 됐다. 예,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예, 그 좋은 질문인데요.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게임웍스라는 회사하고 발렌티아하고 띵이볼스 작품을 바로 그린 건데 그걸 마지막으로 하나하나씩을 집에서 3D 프린터를 만드는 사람은 큰 피해를 안 줘요. 오히려 선생님의 파일을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다가 3D 관련된 무슨 게시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많은 파일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는 뭐 마우스도 만들 수 있는 파일이 있고 이것도 만들고 게다가 아무개 작가의 조형물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포탈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 포탈을 막을 수 있는 게 아까 저작권법에 우리도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경고를 하고 그건 내 거다 내려라 라고 하면은 일단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저작권자가 아니고 저작물이 아니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 자기가 알게 되면 즉시 그걸 내리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활용하시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작품에 대한 뭐 특허라든지 또는 뭐 저작권 같은 거를 뭐 등록하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작품은 특허는 아니고요. 저작권인데 저작권은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작권은 굳이 등록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특허하고 상표는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특허는 자기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어도 출원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누가 먼저 등록을 해버리면 자기가 오히려 특허권자가 못 됩니다. 근데 저작권은 등록 제도가 있지만 등록이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창작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작 시기를 가지고 다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3D 파일로 다니는 조형 예술의 경우는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좋은 조형물을 좀 만들었어요. 3D로. 그러니까 파일이 유출돼가지고 누가 똑같은 걸 만들어도 이게 내가 먼저 만든 거다라고 하면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정말 컴퓨터 뜯어가지고 누가 먼저 그 날짜를 다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저작권위원회 등록이라는 제도가 그걸 활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내 권리가 발생시키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14년 6월 17일 날은 최소한 내가 이 창작물이 완성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일을 갖다가 맡기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조형물에 관한 저작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서에 있습니다. 대청역에 내리면 바로 앞에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네, 이걸 범위라든가 이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읽어보려면 특허청 사이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서 봐야 될지?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요. copyright.or.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저작권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있고요. copyright.or.kr 그 다음에 우리는 특허하고 상표를 다 특허청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kipo kipo.go.kr 특허청 사이트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민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그 예술 분야의 3D 프린팅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강의도 하고 전시도 하게 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정말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공대를 나와가지고 지금도 조그맣게 반도체 관련 것과 특히 3D 프린팅 관련된 것도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술에 대한 것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뭐 이렇게 초창기라 뭐 지금 처음 이제 예술을 3D 프린팅화한 그런 전시회를 보고 또 우리 최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나 창작성은 세계 인류겠지만 오늘 와서 봤을 때 사용된 프린터의 종류는 너무 고급형, 아주 원식이고 또 쓴 재료도 아까 얘기했던 FDM 방식의 그런 필라멘트 정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이 시작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이런 예술이나 또 이런 창작금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좀 더 큰 훌륭한 기계 이런 거 사용해야 되고 또 재료도 다양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섬유관계라든지 무슨 그런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교수님께서 보는 앞으로의 전망 그 계획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던의 버킹엄 궁전 앞에 ICA라는 유명한 유명한 비영리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 하는 것이냐면 전시도 하고 그러지만 미디어 랩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고가의 기자재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청년 작가들 같은 경우 이런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국가가 미디어 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문광부에서도 정책 대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아마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미 논의가 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설치할 거냐는 문제인데 또 기자재는 어떻게 설치할 거냐 문제인데 이 기자재도 지금까지 뉴미디어라고 하는 예술 분야에서 시각예술 분야에서 하고 있는 뉴미디어의 기자재들은 좀 제한된 부분이죠. 근데 이걸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오늘은 3D 프린터가 주제가 되고 있지만 그보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어떤 기지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국립연대 얘기도 나왔고 여러 군데 얘기 나왔는데 그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전문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서울과 지역의 몇 군데다 좀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굉장히 논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만약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한다면 전문가들이 많이 나서서 그리고 좀 작가분들도 많이 좀 요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한다면은 상당히 절약된 예산으로 많은 작가들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술의 형태를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내용과 형식이 있다. 내용이 있어야 형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기법들은 내용이 형식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 형식이 내용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것이 이전에 사진기술이나 미디어 기술이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미디어로부터 비롯되어졌던 굉장히 파급 효과가 많은 뉴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장르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측면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지금 물론 3D 프린터를 이용한 예술 분야만 국한해서 볼 때라도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번에도 국가에서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 지원을 슬로건을 많이 내걸었지만 예산이 굉장히 작게 배정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또 분야는 너무 국한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수님도 예술 쪽의 교수님이신데 혼자서 얘기를 하셔도 어렵고 이렇게 예술계 쪽에서 3D 프린팅 쪽에 그런 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면합을 해서 예산도 좀 더 많이 배정받고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분만 들었는데요. 시간이 한 이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된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것에 대한 장단점을 물어보신 거죠. 네, 너무 폭이 넓으니까요. 네. 미디어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네네.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생겼을 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많이들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거 사진가의 역할은 과연 끝난 것인가? 어디까지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될 것인가?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많은 그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을 담을 수 있고 자기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오히려 더 그 전문 사진가랑 구분을 더 명확하게 짓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3D 프린팅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많이 걱정도 되고 뭐 저작권도 걱정은 됩니다. 저는 약간 무사한 인지 같기도 한데 이게 많이 활용이 되고 하지만 사실은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뭐 볼트너트를 프린트하고 휴대폰 케이스를 프린트하듯이 이것을 활용해서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굉장히 어떻게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그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예술 분야라고 통틀어서 이 부분에서 3D 프린트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어떻게 가능성을 가진지에 대해서 그 작가로서 순수 파인아트 쪽에서 이 프린트가 가지는 것은 사실 활용보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이 미디어를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해석에 의해서 어떻게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가능성을 얼만큼 열어둘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새로운 매체에 대한 출현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인데, 그 안에서 이 매체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그 작가로서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기술에 대해서, 이 장르에 대해서, 이 매개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사실 미술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과 또 어떤 법률적인 부분과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정말 예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좀 약간 다른 부분 같죠. 그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하고 더 발전돼야 되는 것 같아요. 발전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예술가 자체도 계속 연구 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연구 개발 자체를 계속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